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오랜 파트너 삼성에게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의 계약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엔비디아. 반드시 결함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임원들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양산 수율 92.4%, 패키징 수율은 무려 99.7%. 검증단의 체크리스트는 의미를 잃었고 검증단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반전은 더 있었습니다. 삼성이 연구실 깊은 곳에 감춰둔 독자 개발 신제품을 목격한 것이죠. 검증을 당해야 하는 건 삼성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이 개발한 신형 AI 칩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AI 칩 전쟁의 병목이 설계해서 메모리로 옮겨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HBM이 제때 붙지 않으면 출시 일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였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표준을 정하고 아시아는 찍어내면 된다는 공식이 10년 넘게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1월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 먼저 조건서를 보내왔거든요. 납품 검사가 아니라 공동 검증, 공동 책임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 엔비디아 AI 플랫폼 공급망 메모리 통합 전략 총괄입니다. 반도체와 공급망 분야에서 18년을 일해왔어요. 웬만한 협상과 검증은 다 해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서를 받는 순간 뭔가 불편한 기분이 올라오더군요. 조건서를 보낸 사람은 박기철이라는 삼성 전무였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대외협력을 총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문서 첫 페이지부터 공동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더군요. 공동 검증, 공동 책임, 공동 일정 조율. 우리가 검사하러 가는 건데 왜 저쪽이 먼저 룰을 정하려 드는 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는 조건서를 프린트해서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단 내부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랜트 앨런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품 총괄 SVP인 그랜트는 본사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에단, 이건 검토할 것도 없어. 그쪽은 결국 찍어내는 곳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서를 먼저 보내온 건 처음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일정을 통보하면 맞추는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찍어 눌러야지. 문제점 리스트를 두껍게 만들어. 우리가 뭘 검사하러 가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랜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검증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저쪽은 우리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체크리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100항목이던 걸 120항목까지 늘렸어요. HBM 적층 품질, 패키징 수율, 열관리 테스트, 클린룸 환경 기준, 빠진 게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에서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상무부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업안보 실무를 담당하는 캐럴 스톤이었어요. 캐럴은 동맹국 협력이라도 기술 유출 리스크가 있으면 제안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어요. 촬영 금지, 문서 반출 금지, 공정 정보 공유 제한, 위반하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이더군요. 에단, 이번 방문은 동맹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현장에서 뭘 보든 가져올 수 있는 건 머릿속 기억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증을 하러 가는데 자료를 가져올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답답했어요. 삼성은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상무부는 반출을 막고 양쪽에서 조건을 거는 상황이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출장이 단순한 기술 점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뭔가 더 복잡한 게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팀원 중 하나가 월가 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빈센트 쇼라는 애널리스트가 삼성 투자 과열 보고서를 흘렸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는 빈센트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 요지는 간단했어요. 삼성이 HBM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고 거품이 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 제목을 보면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러 가는 시점에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물론 빈센트가 독자적으로 쓴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뒀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 프레임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방문단 구성을 확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총괄이었고 팀원 6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현장 검증에 익숙한 엔지니어 3명, 표준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품질 담당 2명, 그리고 규제 대응을 맡는 실무자 1명이었습니다. 에단, 인원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랜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72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면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동선이 꼬여요. 핵심 인력만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좋아. 대신 결론은 확실하게 가져와.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저쪽이 뭘 못 맞추는지. 그게 협상 카드야. 그랜트의 말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이 단순한 일정 독촉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랜트는 이 검증 결과를 자기 실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급망을 내가 잡았다. 삼성을 내가 길들였다.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저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내부 정치보다 검증 준비가 먼저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삼성 쪽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기철 전무가 보내온 문서였어요. 일정은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인천 도착부터 평택 이동, 캠퍼스 진입, 구역별 확인, 관제실 방문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문서 어디에도 검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공동 검토, 상호 확인, 협력 범위 조율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더군요. 저는 그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어 선택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처음부터 이 방문의 성격을 다르게 정의하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검사하러 가는 거고, 저쪽은 협력을 논의하러 오는 거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죠. 저는 그 의도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쪽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보고서 헤더에 메모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삼성 측 용어 선택주의, 검증 vs 공동 검토, 프레임 싸움 가능성.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메모를 쓰는 순간 저는 이 출장이 기술 점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면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120 항목, 빠진 건 없었어요. 캐럴라인의 반출 금지 조건도 머릿속에 정리해뒀고 빈센트 리포트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삼성이 먼저 조건서를 보내온 것, 공동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것, 일정표에서 검증 대신 검토를 쓴 것, 그 모든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검증은 우리가 한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확신 뒤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본사에서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72시간 안에 결론이 안 나오면 출시 일정이 흔들린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삼성 조건서에 있던 공동 검토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검사하러 가는 건데 왜 저쪽이 프레임을 먼저 정하려 드는 걸까?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내리자 공항 로비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기철 전무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방문에서 상대 측 전무급이 공항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의전인지 견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옆에는 이정숙이라는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총괄하는 상무급 책임자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로 이동하시죠. 박기철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살폈습니다. 환영의 눈빛은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로 향했어요. 차량에 오르자마자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규정에 따라 전자기기를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부요?
연락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캠퍼스 안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부 연락이 필요하시면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모욕감이 치밀었습니다. 엔비디아 총괄이 기기 압수를 당하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박기철을 쳐다봤어요. 항의할 생각이었습니다. 박 전무님,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검증하러 온 겁니다. 신뢰가 전제돼야 협력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기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이 절차는 저희 고객사 기밀과 저희 기술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엔비디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파트너사가 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셨어야죠. 조건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항목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건서를 받고도 그 항목을 제대로 안 읽은 건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정숙에게 건넸어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씩 기기를 넘겼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이정숙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출입증과 동선 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장성수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선과 일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라고 했어요. 출입증은 항상 목에 걸고 계셔야 합니다. 동선 이탈 시 경고가 발생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일정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성수의 설명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목에 걸면서 답답한 기분을 억눌렀어요. 검증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의해봤자 일정만 늦어질 게 뻔했어요. 저는 일단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제 개인 기기가 아닌 삼성 측 단말기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캐럴 스톤이었어요. 상무부 라인에서 보낸 공식 통지였습니다. 에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촬영, 문서 반출, 공정정보 공유는 전면 금지입니다. 위반 시 귀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삼성도 맞고 상무부도 맞고 양쪽에서 조건을 거는 상황이 숨이 막혔어요. 검증을 하러 왔는데 손발이 묶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화면을 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랜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삼성 측 단말기로는 외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랜트는 다른 경로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아마 규제 라인 채널을 쓴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뭘 보든 자료부터 보내. 요약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랜트는 검증 결과보다 자료를 먼저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먼저 본사에 보고하고 공로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일단 현장을 봐야 뭘 보고하든 말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물류 창고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공장 지대에 굴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 중 하나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윤선이라는 운영 책임자가 숙소와 식사 일정을 안내해 줬습니다. 숙소는 캠퍼스 인근 지정 호텔이었고 식사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보면서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방문이 아니라 통제된 관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 그 안에 결론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자료 반출은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동선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 기억만으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작성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숫자와 사실을 현장에서 바로 메모하고 귀국 후 즉시 정리하는 방식으로요. 반출이 안 되니까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평택 방향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나는 검증자가 아니라 방문자였어요.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불쾌했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기분이 아니라 72시간 안에 뭘 확인하고 뭘 가져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택 캠퍼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택 캠퍼스 정문이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장 단지가 아니었어요. 도시였습니다.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로는 바둑판처럼 정렬돼 있었어요. 제가 알던 반도체 공장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규모가 상상을 넘어섰거든요. 정문에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하부 검사가 시작됐어요. 거울이 달린 장비로 차량 아래쪽을 훑고 트렁크를 열어 짐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10분 넘게 걸렸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장성수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콜드웰 총괄님, 이 절차는 모든 방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정은 저희가 조율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성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첫 번째 건물이 나타났어요. 안내 표지에 P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P2, P3, P4가 이어졌어요. 가동 중인 라인이 4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차가 캠퍼스 중심부로 들어가자 박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여기는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HBM 공급이 일주일만 끊겨도 AI 칩 출시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랑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HBM이 없으면 칩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우리는 첫 번째 브리핑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기철이 소개했어요. 최태식 고문입니다. 설비와 품질 쪽을 30년 넘게 담당하셨어요. 이번 검증의 현장 기준을 맞추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면서 최태식을 살폈습니다. 단순한 현장 관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콜드웰입니다. 이번 검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20 항목이라고 들었어요. 최태식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우리 체크리스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빠짐없이 확인하려고요. 종이는 흔들리지만 기록은 안 흔들립니다. 체크리스트보다 현장 기록을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태식은 덧붙였어요. 여기 설비마다 작업 기록이 있습니다. 설치 날짜, 보정 이력, 교체 주기, 전부 시스템에 남아 있어요. 종이 체크리스트로 훑은 것보다 그 기록을 직접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는 그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기록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체크리스트보다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기록 열람 범위는 사전에 합의된 구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체 시스템 접근은 보안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최태식이 이정숙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이상무, 파트너가 왔는데 최소한의 확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최 고문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보안이 깨지면 협력 자체가 끝나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한국팀 안에서 충돌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보여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연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의견이 갈리는 거였습니다. 박기철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공개 범위는 구역 단위로 제한하되 합의된 범위 안에서는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그 방식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가 원하는 모든 구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무부 라인에서 반출 금지 조건을 건 이상 어차피 자료를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의된 범위 안에서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본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메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출은 안 하더라도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요. 박기철과 이정숙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메모는 수기로만 가능합니다. 전자기기 사용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수기로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방문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료 반출 대신 현장 실시간 검증, 체크리스트 대신 기록 열람. 제가 원래 계획했던 방식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사이로 자동이송 장비가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500m가 넘는 복도가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곳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최태식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여기 사람들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래 못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으로 말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며칠 안에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첫 번째 메모를 적었습니다. 출입 7단계, P1에서 P4까지 가동, 기록 시스템 열람 합의.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이 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지키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기의 기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촘촘하다는 것도요. 저는 불편했지만 동시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기철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캠퍼스 중앙 건물 3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박기철, 이정숙, 최태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박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어제 캠퍼스를 둘러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방문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기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번은 납품 검증이 아닙니다. 설계, 공정, 패키징을 같은 테이블에서 묶는 공동 전장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 전장. 그 표현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이게 삼성이 원하는 프레임이구나. 납품업체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공개 범위를 구역 단위로 3단계로 분류합니다. 일반 구역, 제한 구역, 핵심 구역. 둘째, 핵심 구역 접근은 사전 합의와 보안 서약이 전제됩니다. 셋째, 검증 결과는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문서로 정리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긴장이 됐습니다. 삼성이 주도권을 쥐려는 게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방식이 상무부 라인의 반출 금지 조건과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료를 가져갈 수 없으니 현장에서 합의하고 현장에서 서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전무님, 공개 범위는 더 좁혀야 합니다. 핵심 구역은 아예 접근을 막는 게 맞아요. 보안이 깨지면 협력 자체가 끝납니다. 최태식이 바로 반박했어요. 이 상무, 확인 없는 신뢰는 위험합니다. 파트너가 뭘 보지도 못하고 서명하라고 하면 그게 협력입니까? 저쪽도 본사에 보고해야 할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져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충돌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어제도 느꼈지만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한국팀 안에서 진짜 의견이 갈리는 거였어요. 보여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잠깐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무님 말씀대로 보안은 중요합니다. 저희도 상무부 라인에서 반출 금지 조건을 받았어요. 자료를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 고문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확인 못하고 서명만 하라고 하면 저도 본사에 보고할 게 없어요.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반출은 안 하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본 걸 수기로 메모하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양측이 합의문을 작성하는 거죠. 자료는 여기 남고 합의 내용만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검증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체크리스트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저쪽을 압박하는 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증자가 아니라 협상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식이라면 보안 규정 안에서 가능합니다. 단, 메모 내용은 퇴장 전에 저희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양보한 거였거든요. 검증 주도권을 주겠다던 처음 계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동안 삼성 측 단말기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랜트였어요. 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뭘 봤는지 요약해서 먼저 보내. 공식 보고서보다 빨리.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랜트는 검증 결과보다 속도를 원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먼저 본사에 보고하고 공로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박기철이 새로운 제안을 꺼냈어요. 콜드웰 총괄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기 방문으로는 제대로 된 협력이 어렵습니다. 저희 제안은 상주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상주요? 네. 엔비디아 측 인력이 평택에 상주하면서 설계와 공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반출 대신 상주. 그게 보안도 지키고 협력도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주라니. 그건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거였어요. 납품업체와 고객사 관계가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로 격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사 승인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총괄님이 어떤 방향으로 보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박기철의 말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압박을 느끼면서 동시에 인정하게 됐어요. 이 방문의 본질이 뭔지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 정의였어요. 삼성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일단 오늘 확인할 구역부터 마무리하죠. 상주 제안은 제가 본사에 어떻게 보고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확인 범위는 장성수 담당이 안내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수첩을 꺼냈어요.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공개 범위 3단계, 반출 금지 전제, 실시간 검증 합의, 상주 제안.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성수가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내일 핵심 구역 출입 승인 절차를 오늘 안에 당겨 잡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2시간 중 이미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핵심 구역을 확인하고 상주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하려던 건 뭐였지? 체크리스트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삼성을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타협안을 만들고 상주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검증단장이 아니라 협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문제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랜트에게 넘기고 공로 싸움에 휘말리는 것, 아니면 상주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보고서를 쓰는 것.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랜트가 원하는 건 단기 성과였지만 제가 봐야 할 건 장기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증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협력 구조 전환 제안서. 그게 이번 출장의 진짜 결론이 될 거였습니다. 핵심 구역 출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장성수가 아침 일찍 연락을 해왔어요. 전날 규정 위반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일정을 당겨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클린룸 전 단계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복장부터 달라져야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복장이었어요. 에어 샤워를 통과하고 이중문을 지나자 노란색 조명이 켜진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였어요. 천장에서 자동이송 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웨이퍼를 담은 캐리어들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걷고 있었고 누구 하나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압도당했어요. 이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핵심 구역 체류 시간은 90분입니다. 시간 초과 시 자동으로 출입 권한이 만료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90분 안에 최대한 많이 봐야 했습니다. 최태식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장비 반입 구간이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여기가 하이엔에이 장비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긴장했어요. 하이엔에이, ASML이 만드는 최신 극자외선 노광 장비였습니다. 대당 가격이 5,5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세계에서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혔습니다. 지금 몇 대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 라인 기준으로 10대급입니다. 올해 안에 추가 반입 계획도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10대. 단가를 곱하면 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한 라인에만 그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연간 투자 규모가 50조 원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최태식이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장비는 반입부터 설치, 보정까지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식이 벽면에 단말기를 조작하자 화면에 기록이 떴습니다. 반입 날짜, 설치 단계, 보정 이력, 마지막 점검 일자. 모든 게 시간 단위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체크리스트보다 훨씬 촘촘했거든요. 이 기록은 누가 관리합니까? 현장 담당자가 작업할 때마다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림이 가요.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장비별 기록 시스템, 실시간 검증, 이상 알림. 이게 삼성이 말하는 기록으로 말한다의 실체였어요. 종이 체크리스트로는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패키징 센터였습니다. 김경호 센터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투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패키징은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칩의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성능을 결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HBM은 메모리 다이를 수직으로 쌓습니다. 쌓는 정밀도가 떨어지면 열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열이 빠지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결국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패키징에서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칩을 설계해도 HBM 패키징이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였어요. 설계가 뇌라면 패키징은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추는 거였죠. 김경호가 동선을 따라 안내했습니다. 패키징 라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장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고 각 장비 앞에는 상태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록색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라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이 동선은 원래 검증용으로 설계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총괄님 방문에 맞춰서 검증 루트로 재구성했어요. 박기철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삼성이 이 방문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느꼈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박 전무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입니까? 관제실입니다. 실시간 수율 데이터를 직접 보고 싶어요.
박기철과 이정숙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관제실은 핵심 보안 구역입니다. 접근에 제한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본사에 보고할 근거가 없어요. 박기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공개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허용하겠습니다. 단, 시간은 30분입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게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관제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보고서에 숫자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 측 단말기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팀원 중 하나가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빈센트 쇼가 삼성 과열 리포트를 다시 퍼뜨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투자 매체 3곳에 동시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하는 동안 월가에서는 프레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을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현장에서 뭘 확인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화면을 껐어요. 빈센트 리포트는 나중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관제실 확인이 먼저였어요. 패키징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ASML 관련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본 기술 브리핑이었어요. 거기에 삼성 라인이 언급돼 있었거든요. 하이엔A 초기 안정화 레퍼런스를 가장 빨리 확보한 고객군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의미가 달랐어요. 삼성이 단순히 장비를 산 게 아니라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성수가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오늘까지 규정 위반 건수가 0입니다. 내일 관제실 출입도 예정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을 지키면 문이 열리고 어기면 닫힌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이엔A 열대급, 장비별 기록 시스템, 패키징 검증 루트, ASML 레퍼런스. 저는 그 항목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청의 공장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의존하는 심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어요. 현장 인증 기록을 핵심 항목으로 승격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록을 근거로 삼는 방식이요. 그게 상무부 라인의 반출 금지 조건과도 맞아떨어졌고 삼성이 제안하는 공동검증 프레임과도 연결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이곳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설계가 표준을 정하고 아시아는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 오만이었습니다. 여기는 따라오는 곳이 아니라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내일 관제실에서 뭘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출입이 승인됐습니다. 이정숙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보안 구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라 출입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보안 서약서 서명까지. 저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긴장했어요. 여기서 뭘 보느냐에 따라 보고서의 방향이 결정될 테니까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디스플레이였어요. 실시간으로 숫자들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수율, 생산량, 장비 가동률, 불량률, 모든 지표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데이터였거든요. 화면 중앙에 양산 수율이 떠 있었습니다. 92.4%.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당황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거든요. 보통 HBM 양산 수율이 80% 후반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92%가 넘는다는 건 공정이 극도로 안정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수율이 실시간입니까? 네, 30분 단위로 갱신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오전 기준이에요. 이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숫자를 적었어요. 양산 수율 92.4%. 이게 내가 본사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이 다른 지표를 가리켰습니다. 총괄님, 월 생산량 보세요. 화면에 6만 장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웨이퍼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6만 장이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병목이 여기서 생기면 우리 출시 일정이 밀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120 항목. 그걸 들고 와서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우스웠어요. 이 숫자들 앞에서 체크리스트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어요.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김경우 센터장이 패키징 수율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최종 패키징 수율은 99.7%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99.7%라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패키징은 변수가 많은 공정 아닙니까? 불량 추적 시스템 때문입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조건의 다른 제품들을 전수 검사해요. 불량이 퍼지기 전에 잡아내는 거죠. 김경우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불량을 숨기는 게 아니라 불량을 추적해서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낯선 얼굴이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였어요. 이정숙이 소개했습니다. 마크 리드 씨입니다. 경쟁사 파견자예요. 오늘 같은 시간대에 관제실 확인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증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다가갔어요. 리드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제실 한쪽으로 이동했어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수율 데이터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만으로는 안 돼요. 공정과 패키징이 이 수준이면 설계 쪽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경쟁사 사람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크에게 제안했습니다. 리드 씨, 오늘 보신 내용을 메모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3자 확인이 있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단, 제 이름이 공식 문서에 나가는 건 곤란합니다. 비공식 확인 정도로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마크와 악수를 했어요. 이제 증인이 한 명 생긴 거였습니다. 그랜트가 공로를 가로채려 해도 제3자 확인이 있으면 제 보고서의 신뢰도가 달라질 테니까요.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증거 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반출은 안 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기록, 증인 확인, 보안 합의문,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본사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항목을 적었어요. 현장 기록, 증인 메모, 합의문. 이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이미경 파트장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메모리 열관리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말투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다음 세대 HBM에서 가장 큰 과제는 열관리입니다. 적층 수가 늘어날수록 열이 빠지기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소재 변경, 구조 개선, 방열 경로 재설계.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전율이 흘렀어요. 다음 세대 과제를 이미 세 가지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건 속도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운영 원칙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엔비디아도 이 속도를 따라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였습니다. 이 연구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경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드맵 수준의 공유는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인 데이터는 상주 TF가 구성된 이후에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상주 TF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미경이 화면에 로드맵을 띄웠습니다. 일정표와 마일스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수첩에 간략하게 메모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박기철을 만났습니다. 상주 TF 구성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콜드웰 총괄님, 관제실 데이터 보셨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주 TF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인력 구성과 보안 조건이 정리돼 있어요. 박기철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훑어봤어요. 인력 20명 규모, 6개월 집중 공동개발, 보안 합의문 서명 필수.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건대로 진행하면 언제부터 상주가 가능합니까? 본사 승인이 떨어지면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상주 TF가 가동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협력은 구매 계약이 아니라 설계와 공정과 패키징을 한 몸으로 묶는 전략이어야 했습니다. 상주 TF가 그 연결고리였어요. 수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보고서 제목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검증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협력 구조 전환 제안서. 그리고 핵심 논리는 하나였어요. 설계가 뇌라면 메모리와 패키징은 심장이다.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 첫 장에 적었습니다. 이게 본사에서 싸워야 할 논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구조였습니다. 검증자로 왔다가 협상자가 됐고 이제는 동맹 설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내일 귀국 일정을 확인했어요.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오면서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평택에서 보낸 72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92.4% 양산 수율, 99.7% 패키징 수율, 마크 리드의 증인 확인. 이게 내가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반출 자료는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랜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그랜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단, 현장에서 뭘 봤어? 요약본부터 보여줘.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어요. 그랜트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결함 보고서 아니잖아. 맞습니다. 결함 보고서가 아니에요. 협력 구조 전환 제안서입니다. 그랜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랜트는 삼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자기가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건 문제점이 아니라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에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검증하러 갔으면 검증 결과를 가져와야지.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삼성은 하청이 아닙니다. 파트너로 격상해야 합니다. 그랜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사회 안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보고를 준비한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랜트는 제 눈을 노려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좋아. 이사회에서 발표해봐. 대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랜트의 경고는 위협이었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이사회 보고는 이틀 뒤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핵심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설계가 뇌라면 메모리와 패키징은 심장이다.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발표 자료 첫 장에 넣었어요. 이사회 당일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사진 12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랜트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캐럴 스톤도 규제 라인 대표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번 삼성 방문에서 저는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양산 수율 92.4%. 둘째, 최종 패키징 수율 99.7%. 셋째, 장비별 기록 시스템과 분량 추적 체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숫자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 수치들이 왜 중요한지 덧붙였습니다. 이 수율은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삼성이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라 공정 자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랜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숫자들은 삼성이 보여준 거잖아. 검증된 건가?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파견자인 마크 리드 씨도 같은 데이터를 봤어요. 비공식이지만 제3자 확인이 있습니다. 그랜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3자 증인이 있다는 건 예상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출 자료는 없습니다. 상무부 라인에서 금지했으니까요. 대신 현장 기록 체계, 증인 확인, 보안 합의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증거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 방식만이 합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살 길입니다. 캐럴 스톤이 손을 들었어요. 콜드웰 총괄, 반출 금지 조건을 지킨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안 합의를 했다는 건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공개 범위 설정과 검증 방식에 관한 겁니다. 기술 이전이나 자료 공유가 아니에요. 규정 범위 안에서 진행했고 합의문 사본은 귀국 전에 상무부 라인에 제출했습니다. 캐럴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 위반 프레임은 일단 막은 거였습니다. 그때 다른 이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빈센트 쇼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투자가 과열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센트 씨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그쪽은 투자 규모만 보고 거품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투자 결과를 직접 봤습니다. 92%가 넘는 수율, 99%가 넘는 패키징 품질. 이건 과열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핵심 문장을 던졌습니다. 설계가 뇌라면 메모리와 패키징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칩을 설계해도 HBM 공급이 끊기면 출시 일정이 무너져요. 삼성은 하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심장 시스템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이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제안은 이겁니다. 삼성과의 관계를 공급계약에서 공동개발 동맹으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평택에 상주 TF를 파견해서 설계와 공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인력은 20명 규모. 기간은 6개월 집중 공동개발입니다. 그랜트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상주 TF라니. 그건 우리 인력을 저쪽에 넘기는 거 아닌가. 기술 유출 위험은? 보안 합의문이 있습니다. 공유 범위와 접근 권한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상주 방식이 아니면 반출 금지 조건 때문에 협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료를 가져올 수 없으니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그랜트를 쳐다봤어요. 그랜트의 눈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드웰 총괄의 제안, 삼성과의 관계를 공동개발 동맹으로 격상하고 평택 상주 TF를 승인하는 안건입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반대는 2명이었습니다. 그랜트와 그의 측근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입니다. 평택 상주 TF를 승인합니다. 의장의 선언이 끝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풀렸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이상하게 승리감보다 씁쓸한 기분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랜트의 얼굴이 굳어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의 프레임이 무력화된 거였어요. 공로 가로채기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캐럴이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총괄,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규정 범위 안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 상주 TF 운영 과정에서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럴의 경고는 정당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긴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택에서 만난 사람들, 박기철, 최태식, 이정숙, 김경호, 이미경. 그들이 보여준 시스템과 기록이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걸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에 저는 삼성을 하청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체크리스트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본 건 문제점이 아니라 세계가 의존하는 심장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본사에 전달했고 이사회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이사회 결의, 공동개발 동맹 격상, 상주 TF 승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평택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2026년 1월 8일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 캠퍼스 안에 있어요. 상주 TF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지난 2달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피색 건물이 보여요. 저 안에서 지금도 웨이퍼가 이동하고 장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겠죠. 저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참이었어요. 상주 TF 첫 주간 목표를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리스크 3개를 정리했어요. 열관리 테스트 일정, 패키징 공정 조율, 설계 변경 피드백 주기. 짧은 목록이었지만 각각이 무거운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화이트보드에 적으면서 이게 진짜 협력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어요. 회의에는 박기철 전무도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단호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단호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였거든요. 박기철은 회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콜드웰 총괄, 상주 TF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절차로 쌓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로 쌓는 신뢰. 그 말이 이곳의 문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화를 배우는 중이었어요. 오후에는 이정숙 상무와 보안 합의문을 재검토했습니다. 상주 TF가 시작되면서 공유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했거든요. 이정숙은 여전히 꼼꼼했어요. 한 줄 한 줄 확인하면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부터 제한할지 선을 그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이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대신 범위 밖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요.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답답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정숙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을 긋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선 안에서 협력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 합의문에 서명했어요. 저녁 무렵 패키징 라인에서 이슈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특정 로트에서 미세한 정렬 편차가 발견됐다는 보고였어요. 김경우 센터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이 이슈 같이 보시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패키징 센터로 이동했어요. 김경우와 함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편차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검증자로서 결과만 받아보는 위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원인을 함께 찾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동료였습니다. 2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원인을 특정했어요. 장비 한 대의 보정 주기가 밀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경호가 즉시 보정 일정을 당겼고 해당 로트는 전수 검사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분량을 잡아내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김 센터장님, 이 속도로 원인을 찾는 게 가능한 건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추측으로 시간을 낭비해요. 기록이 있으니까 바로 원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으로 말한다. 최태식이 처음에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종이는 흔들리지만 기록은 안 흔들린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미경 파트장과 열관리 과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HBM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이미경은 3가지 연구 방향 중 하나를 공동 실험으로 분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콜드웰 총괄님, 방열 경로 재설계 부분은 엔비디아 설계팀과 같이 돌리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이요. 저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동 실험이라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었거든요. 저는 본사 설계팀에 연락을 넣어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첫 데이터 공유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그랜트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장 데이터를 더 상세하게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랜트는 아직도 자료를 빼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정숙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숙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보안 합의문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출 불가예요. 저는 그 근거로 그랜트 라인에 회신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랜트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규정은 규정이었고 저는 그 규정 안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최태식 고문과 마주쳤습니다. 캠퍼스 식당에서였어요. 최태식은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라인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콜드웰 총괄, 적응하고 있어요? 네, 천천히요. 천천히가 맞아요. 여기는 빨리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놓치는 게 많아요. 기록을 읽고,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식은 30년 넘게 이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최 고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하게요. 최태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솔직히요? 또 오만한 미국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체크리스트 120개 들고 와서 문제점 찾겠다고 하니까.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문제점 찾아서 압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달라지셨잖아요. 현장을 보고 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뀔 수 있었어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그게 이번 출장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 본사에 보낼 주간 보고서에 한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문서에서 하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삼성을 지칭할 때 하청업체, 납품업체 같은 단어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맞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라고 불러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서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평택 캠퍼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에도 켜져 있는 조명들이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기술의 주도권은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매일 쌓아 올린 신뢰 위에서 결정돼요. 삼성은 그 신뢰를 30년 넘게 쌓아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2달 만에 배웠어요.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회의가 있고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고 본사와 조율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검증자가 아니라 동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곳에서 찾은 답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요. 미국에서 온 에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체크리스트 120개를 들고 와서 문제점을 찾겠다고 했잖아요. 한국을 하청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평택 현장을 보고 나서 내부 문서에서 하청이라는 단어를 빼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최태식 고문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종이는 흔들리지만 기록은 안 흔들린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킨 사람의 한마디였어요.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기록을 남기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고친 사람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반도체가 뭔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살았어요. 뉴스에서 삼성이 어쩌고 SK가 어쩌고 나오면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밤새 라인을 돌렸을 거예요. 누군가는 장비가 고장나면 새벽에 달려갔을 거예요.
누군가는 수율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이 매일매일 그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저는 그 무게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70년대, 80년대 그때를요. 독일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 계시죠? 지하 800m, 햇빛 한 줄기 안 드는 곳에서 곡괭이를 드셨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모래바람 속에서 밤에는 텐트에서 고향 생각하며 잠을 청하셨을 거예요. 구로공단에서 미싱을 돌리셨던 분들, 눈이 빠지게 바늘땀을 맞추셨던 분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셨던 분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다는 거요. 지금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고 해요. 미국 사람이 와서 검증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갑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쌓아 올린 겁니다. 탄광에서, 사막에서, 공단에서, 밤새 돌아가는 라인에서 그렇게 한 삽씩, 한 땀씩, 한 장씩 쌓아 올린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뭘 했나. 젊은 사람들처럼 뭔가를 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보이시죠? 그게 그냥 주름이 아니에요. 훈장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 밥 차리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또 집안일하고 그걸 수십 년 하신 거잖아요. 주름 하나하나가 그 세월의 증거예요. 손등에 굳은 살 있으시죠? 거친 손, 갈라진 손.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손으로 자식을 키우셨고 그 손으로 가정을 지키셨고 그 손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뉴스에 안 나오고 상을 받지 못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영웅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진심으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저 감동을 더하다는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거예요.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저력 이야기, 그걸 찾아서 정리해서 선생님들 귀에 들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말동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심심하실 때, 무료하실 때, 잠이 안 오실 때 틀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 선생님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1월인데 한파가 계속 오고 있어요. 나가실 때 꼭 목도리 하세요. 장갑도 꼭 끼시고요. 손이 트면 아프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귀찮으시더라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꼭 드세요. 국밥이든 된장찌개든 뜨끈한 거 한 그릇 드시면 몸이 풀리거든요. 혼자 드시기 힘드시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뜨끈한 걸 드셔야 해요. 그리고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시면 병원 가세요. 참지 마시고요. 나이 드시면 참는 게 습관이 되시잖아요. 참으시면 안 돼요. 아프면 바로 가셔야 해요. 선생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세운 영웅이에요. 주름이 있어도 흰머리가 있어도 그게 다 훈장이에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도 돼요. 아니, 대견하게 여기셔야 해요. 선생님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이에요. 누르시면 제가 힘이 나거든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누르시면 돼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로그인이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가끔 생각나실 때 들어오시면 돼요. 저 여기 있을게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아요. 어떤 말이든 괜찮아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고 오타 하나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저한테는 그게 큰 선물이거든요. 선생님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